어느덧 올 시즌 정규리그의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는 NHL. LA 킹스가 파죽의 8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NHL 핫앤 낫의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 안양 한라가 리그 선두 사할린을 연파하고 올 시즌 정규리그 2위를 확정지었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는 일본 원정에서의 선전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고, 하이원은 사할린전 연패로 플레이오프 탈락이 결정됐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 넷 126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 넷 126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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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후에 녹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김찬 PD가 일본 갔다가 어제 돌아왔죠? 돌아오자마자 굉장히 춥네요. 네, 깜짝 놀랐고요. 니코가 남쪽에 있다 보니까 별로 추운 게 없었는데, 네. 예, 김포 들어오자마자 추위에 깜짝 놀랐습니다. 겨울에 일본 갔다 오면 좀 적응이 잘 안 되죠. 네. 일본이 훨씬 따뜻했던 모양인데 아주 강추위가 몰려와 있는 이번 주 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이곳 서울 연남동은 굉장히 춥네요. 자, 126회 여러분의 댓글부터 봐야 되는데 오늘 댓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지런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댓글인데요. 남은킴님, 흐흐, 이 기자님 힘내세요. 그래도 포인트 1점 땄잖아요. 직관에서 본 칼스는 진짜 멋지더군요. 이상한 비유지만 전성기 홍명보를 보는 느낌이었달까요? 하셨습니다. 힘내셔야죠, 이 기자님. 올해는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올해는 틀렸고, 카르손 선수 생각해보면은 이 선수가 멋있기로는 사실 뭐 외모로도 그렇고 이제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손에 꼽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퍼무빙은 퍼무빙이고, 그리고 뭐 수비할 때 보면 굉장히 이제 이 선수가 머리가 참 좋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낄 때가 많을 정도로 화려한 공격에 비해서 좀 수비가 많이 가려진 느낌이긴 합니다만, 수비도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뭐 물론 가끔 뭐 굉장히 안 좋은 게임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국가대표 축구로 비교하신다면 뭐 홍명보 정도면 좀 적당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남은 킴님 댓글 먼저 봤고요. 팟빵 댓글로 넘어갑니다. 온더스포츠 올 시즌 대명 홈 중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라고 시작하신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의 댓글인데요. 메이저 중계보다 훨씬 더 고퀄리티 방송이었습니다 하셨고, 다른 방송사와 비교를 해서 좋은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과찬이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부분 볼까요? 이현섭 기자님께서는 경기 중에도 라인 변화를 읽어내고 변화된 전술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는 모습에서 감탄했습니다. 올 시즌 온더스포츠 생중계는 대한민국 최고였어요. 이 모든 걸 만드신 박김찬 PD님 정말 최고였어요. 세 분이 더 많은 방송 중계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 방송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과찬이시죠? 예, 그리고 이렇게 폴피핀 님과 같은 분이 한 1000명 정도 더 늘어나면은 그때 가서 전문이라고 좀 수식어를 달도록 하고, 그 전까지는 아직은 더 배워가는 단계로 가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 좋게 봐주시니까 다행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맙습니다. SY더맨님 댓글이 있는데, 안양 빙상장에서 뵀죠, 저하고. 제가 직접 선물을 전달해 드렸는데 티셔츠하고 5주년 기념 퍽을 또 사진을 인증샷을 첨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5,000원을 125회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폴 피핀과 실버버거님이 또 와우 멋집니다라고 반응을 보여주셨네요. SY더맨님을 안양 빙상장에서 직접 뵀는데요. 이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안양 경기장 갈 때마다 전광판에 항상 안양 저지를 입고 그 카메라에 잡히셨던 바로 그분이시더라고요. 안양 한라 열렬한 팬이신 것 같은데 반가웠고요. 후원까지 또 댓글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SY더맨님이 또 댓글을 주셨는데, 안양 사할린전 2연전 모두 직관하셨죠? 사할린 2연전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제대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두 번째 경기는 기억에 절대 안 잊혀질 것 같아요. 한편의 영화를 본 느낌이었습니다.
맨몸으로 퍽을 막는 것도 불사하던 신인 선수를 투지를 보니까 안양 한라의 미래가 밝다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또 감사하다는 말씀 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크론발드님도 공감 100%. 평일직과는 잘 안 가려고 하는 편인데 이틀 연속으로 눈 호강했네요. 하셨어요. 한라가 사할린전 2연승을 했는데 특히 두 번째 경기가 뭐 대단한 경기였죠. 진짜 극장골이 나오면서 현장의 분위기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같이 공감을 해주셨네요. 다음 댓글 봅니다. 피노14님. 러시아 도핑이 평창에는 대형 악재네요. 단순히 러시아 대표팀만의 문제가 아니라 KHL에서 뛰고 있는 다른 나라 선수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걱정입니다. 올림픽 예선 예매해 두셨는데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25회에다가 10,000원을 또 후원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일단 IOC의 발표는 나왔고, 그렇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나왔고, 네. 근데 이제 KHL의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나왔죠? 예, 러시아큐와 KHL 쪽은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는 아직 안 했는데 그래도 뭐 선수들은 뭐 나가고 싶어하는 이런 거고 IIHF도 입장은 이제 다른 나라 뭐 니네들이 러시아 선수들은 그래도 막을 수 있을지언정 다른 나라는 막을 권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뭐 KHL이 전체가 안 나오는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입장 표명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관망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러시아 대표팀도 지금 막 코발추크 같은 선수들은 뭐 그래도 그냥 오른기 뛰고 뛰자 뭐 이런 식으로 선수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뭐 대표팀 뭐 로스터라든지 그다음 확실한 방침 같은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최종 발표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핍스 비틀즈님 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방송 업로드 날짜랑 궁합이 안 맞는지 하시면서 댓글 쓰려고 하셨는데 여의치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계속 미루다가 이제서야 쓰네요. 보내주신 티켓으로 사할린과의 금요일 경기 가서 좋은 경기 구경했습니다. 이 경기는 대명과 사할린의 두 번째 경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대명 홈 경기 티켓을 드렸었죠. 관중석으로 날아온 퍽도 주우셨군요. 기념퍽이랑 함께 소주강에 간직할까 합니다. 이번 주말 경기 결과에 따라 대명까지 해서 한국팀은 두 팀이 되냐 마냐인데 이글스가 올해 첫 경기 이기면 수입하는 확률이 높은 반면 아이스벅스는 첫 경기나 둘째 경기나 승률이 5할에 수렴한다. 왠지 아이스벅스가 대명을 제칠 것 같네요. 크레인즈는 분위기도 안 좋고 첫 게임 지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아서 프리블레이즈에게 수입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아시아리그에 대해 그 남은 경기에 대한 예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눈길을 끄는 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2연전이라는 독특한 시스템. 각 팀 성적이 어땠는지 어줍지 않게 AHL 홈페이지, 그러니까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홈페이지 기록 가지고 끄적여 보셨대요. 역시나 성적 좋은 팀은 뭘로도 다 좋고 성적 나쁜 팀은 뭘로든 다 나쁘게 나오네요. 그래도 첫 경기를 잘해야 한다는 건 그냥 감으로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시면서 블로그 링크를 주셨는데요. 저는 흥미롭게 봤는데 일단 특히나 좀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그 1차전, 2차전, 2연전 경기 결과를 주셨는데 10번의 1차전 승리에서 8번 8할이라는 놀라운 수치로 2차전까지 이긴 사할린에 비해서 한라가 수입 기회를 많이 놓쳤다. 거기서 두 팀의 1, 2위 성적 차이가 나타났다. 이런 분석 상당히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단 한 경기만에 상대방이 한라의 경기에 잘 적응했다고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고 한 가지가 생각이 나서 이 자료 주신 거에 대한 화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저도 좀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하게 돼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얘기는 제가 안양한라와 사할린 첫 번째 경기 끝나고 이연습 기자님하고도 한번 공유를 했던 내용인데 이연습 기자님이 당시에 그래도 좀 동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자신감을 얻고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올 시즌 안양한라의 안양홈 2연전 결과가 저는 좀 흥미로웠어요. 이게 안양한라가 2연전에서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의 결과가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안양한라가 올 시즌 2연전 첫 번째 경기 성적은 6경기에서 승점 14점, 23득점, 8실점을 했고요. 두 번째 경기에서는 똑같이 6경기인데
승점 9점에 17득점 16실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6번의 2연전 시리즈를 했는데 6번 모두 다 첫 번째 경기보다 두 번째 경기 결과가 안 좋았고 더 어려운 게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단순히 승패에 따라서 승점이 어떻게 됐고 또 스코어 차가 그만큼 줄게 됐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어쨌든 첫 번째 경기보단 두 번째 경기가 더 어려웠다는 건데 반대로 얘기 말씀드리면은 안양에 온 원정팀은 첫 번째 경기보다는 두 번째 경기에 더 잘했다. 심지어 대한민국 원정 6연전을 왔던 그 팀들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경기였는데 여섯 번째 경기가 더 좋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나름의 생각을 해본 결과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는 이번에 안양 빙상장이 새로 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빙판이 싹 다 바뀌었는데 저는 혹시 이 새로 공사한 안양 빙상장의 좀 적응도에서 원정팀들이 첫 번째 경기보다 두 번째 경기가 좀 나았던 게 아닐까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박힘찬 PD는 벌써 동조하지 않는다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이켜보면은 올 시즌에 안양의 첫 번째, 두 번째 시리즈였던 대명전, 프리블레이즈전 한라가 결과가 안 좋았어요. 슛아웃 패도 있었고 연장승 한 번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초창기여서 이게 안양 한라 선수들조차도 홈팀이 아닌 이점이 별로 없는 안양 선수도 적응이 안 되는 약간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근데 세 번째 시리즈 아이스박스전 보시면 첫 번째 경기 7대1 대승으로 시작해서 그 이후로는 안양 한라의 홈 경기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첫 번째 경기들은 다 술술 풀렸어요. 아이스박스전 7대1, 오지글스전 5대0, 크레인지전 5대2. 근데 두 번째 경기는 이겨도 좀 어려운 경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혹시 빙상 적응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거 뭐 동조하실 수도 있고 동조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야, 보통 뭐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원정팀들은 경기 전날 적응 훈련을 하죠. 네. 아침에도 하고. 경기랑은 또 다르니까. 네. 그러면은 근데 그게 한 경기만에 네. 커버가 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제 생각은 그렇죠. 그 원정팀들이 한 번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팀들의 평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보면은 첫 경기 때에 안양 한라를 상대를 했을 때 미흡했던 부분들이 두 번째 경기 때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되거나 뭐 시스템적으로나 아니면 선수들 기량 뭐 멘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강이 돼서 상대가 돼서 안양 한라 입장에서는 좀 더 상대적으로 어려운 게임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박김천 PD의 생각은 이게 비프틀즈님이 말씀하신 한라가 상대방이 한라 두 번째 경기에 바로 적응을 잘한다. 네. 뭐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게 비단 한라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보면은 근데 다른 팀들은 이렇게 일정치 않더라고요. 기록이. 근데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경기 결과가. 이번에 제가 일본 원정을 갔을 때 느꼈던 부분도 이와 흡사했거든요. 그래서 프리블레이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프리블레이전 같은 경우에도 첫 경기는 대명이 잘 풀어냈는데 두 번째 경기 때에는 프리블레이즈가 완벽하게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와서 압승을 거둘 수 있었고 아이스박스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좀 평준화에 따른 어느 정도 대응책들이 두 번째 경기에서는 서로들 먹혀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현숙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비틀즈님의 의견과 저와 박윤철 PD의 의견에 대해서. 전 초반에는 좀 빙질 적응 이게 약간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시즌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트레이닝 캠프 같은데도 고대 쪽에서 훈련을 했을 정도로 약간은 이제 좀 달랐던. 그리고 선수들도 초반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뭐 한라 선수들이 아니라 이제 다른 팀 선수들도 이제 뛰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은 썩 초반에는 빙질이 좋지 않았다 이런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제 뭐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훈련도 많이 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사라졌다고 보지만 결과는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뭐 상대방이 그만큼 전 후반에 가서는 좀 전술을 좀 잘 맞췄다라고도 이제 풀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 한라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지금 한라는 좀 아무래도 전반적인 스피드 부분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스피드에서 상당히 약점을 보이는 라인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작년과는 약간 좀 컬러가 달라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밸런스가
전반적으로 다 상당히 좋았다라고 한다면 좀 올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없어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번 경기에서 이렇게 나오네. 다음 경기에서 이렇게 좀 바꿔서 이제 한번 맞아보자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았다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쪽의 의견을 절충한 그런 또 답을 주셨네요. 하이원과 2연전이 남아있는데 한라가 그때 2연전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건지 이것도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비틀즈님 블로그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오지 이글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1차전 승리로 이끈 13번 중 8번이 2차전도 이겼다. 수입 비율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지가 그만큼 수입 비율이 높다는 거고 반면에 1차전을 졌을 때는 5번 중에 1번밖에 이기지 못했다. 요게 앞으로 그 오지글스와 니코 아이스박스와의 중요한 2연전이 남아있는데 오지글스가 1차전 어떤 결과를 내느냐, 이기냐 지느냐가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팀을 가를 거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궁금해집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자료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다음 댓글 봅니다.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이 또 댓글 주셨는데 안양 홈 경기 하이원전 23일 경기 토요일 경기 관람 갈 수 있습니다. 아내한테 결제 받았어요. 아이들 없이 혼자 갈 수 있습니다 하셨어요. 12월 8일 금요일에 안양에서 또 저와 뵀었죠. 네, 종합선수권대회에서 뵙고 다시 뵈니까 완전 반가웠어요. 저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올 시즌 하이원 플레이오프 힘들고 대명이라도 올라갔으면 합니다. 대명 일본 원정기 재밌게 잘 봤습니다. 라커룸에서 외치는 구호 무슨 뜻인가요? 질문이시네요. 그 대명이 이기고 나서 라커룸에서 구호를 외치고 끝내던데요. 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뭐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이 뽑는 MVP를 경기 끝나고 라커룸 내에서 정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대명만 있는 게 아니고 북미 팀들은 뭐 많이 이런 문화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대명에도 그런 게 생겼는데, 뭐 시즌 초부터 계속 승리할 때마다 홈이든 어웨이든 승리한 경기일 때마다 뭐 베스트 플레이어를 모자 씌워놓고 헬멧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무슨 광산 모자 뭐 이런 공사장에서 공사장 모자에다가 퍽 달아놓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호를 외치는데 이제 여기가 누구네 집이야? 하면 우리 집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깊은 의미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길 점령했다. 여기 이제 우리 동네야. 우리가 찍었어.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NHL 얘기도 주셨는데 센스가 애너하임한테 지고 LA한테도 지고 세너제이한테도 셧아웃. 뉴저지 데블스는 바타넨 이적 후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속공 득점이 아주 인상적이라고 하셨어요. 올 시즌 개인적으로 내슈빌만 덕스가 잡을 수 없는 팀으로 보여집니다 하셨고요. 애너하임 팬 또 애너하임 얘기를 주셨네요. 아담 헨릭 받으면서 반전을 노리고 있네요. 예전에 11, 12 시즌 처음 그 NHL 보셨을 때 얘기까지 주셨어요. 이현석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플레이오프에서 강한 모습으로 애너하임을 캐리하길 바랍니다. 네,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네이버 댓글로 넘어갑니다. 쇼온초이님, 출근길에 듣다가 깜짝 놀랐네요. 온더스포츠팀 몬트리올 알로에치님 모두 선물 감사합니다. WLSD님 댓글인데 세 분 다 항상 감사합니다. 비하인드넷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국내 하키 대회는 끝인 거종? 아시아 리그만 남은 거종? 강릉의 자랑 정영수 EJ 화이팅. 요거는 제가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읽었습니다. 강릉에 사시는 WLSD님, 국내 하키 대회 다 끝난 건가요 이제? 다 끝났고요. 올해는 끝났죠. 유한철배 대학부 경기를 해서 대학부 이상의 경기들은 다 끝났고 이제 뭐 1월 달에 동계체전이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 멀지 않은 시기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또 아시아리그 하이원 안양알라 하이원 최종전이 남아 있고, 일단은 그렇게 본격적인 겨울인데 경기가 살짝 상대적으로 적은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크리스마스 그때 끝나면 국내에서의 경기는 많이 없을 것 같네요. 일단은 궁금한 게 있으시대요. 아시아리그 경기 규칙, 진행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NHL하고 좀 알려주세요. 몇 위부터 몇 위까지는 와일드카드고 뭐 이런 거, 몇 위부터 몇 위까지 플레이오프 자동 진출 뭐 이런 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HL이랑 아시아리그랑 KHL, CHL도 용. 저희가 항상 시즌 들어가기에 앞서서 프리뷰를 할 때에 리그 룰이나 아니면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네. 좋지 않을까. 이게 또 풀면은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간략히 말씀드린 아시아리그 같은 경우 일단 뭐 1, 2, 3위는 4강 플레이오프 직행이고요. 4위, 5위는 6강 플레이오프라고 해야 되나요?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한번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NHL, KHL 몇 위까지 가나요? 그것만 알려주실까요? 일단 간략하게. NH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서부 합쳐서 16팀, 8팀씩 16팀이 선발이 되고 좀 이제 몇 년 전부터 바뀐 체제는 디비전 상위 팀이 디비전 상위 3팀은 이제 자동 진출을 하게 돼서 여기서 이제 몇 팀이 나오게 되죠. 12팀이 나오게 되죠.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서부지구 성적순, 동부지구 성적순을 해가지고 와일드카드 4팀 이제 2팀씩 포함을 해가지고 16팀이 되게 됩니다. 예. KHL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디비전 1위들은 이제 1, 2위를 주고요. 시대 1, 2위를 주고 각각 이제 1, 2위를 주고 나머지는 이제 따로 뭐 디비전별로 순위를 따지기보다는 전체 이제 승점을 계산을 해서 서부 8팀, 동부 8팀을 해서 어떻게 보면 NHL랑 똑같은 포맷으로 진행이 됩니다. 베스트 오브 7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예. 아시면 됩니다. 네, 뭐 CHL은 전에도 뭐 소개를 드렸지만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랑 똑같습니다. 조별리그에서 16강 이후부터는 홈앤더웨이 토너먼트, 결승전은 단판 승부 이렇게 갑니다. 마지막 질문이 NHL이나 KHL 큰 리그에 동양인 선수 없나요? 하셨는데요. 요즘에는 딱히 동양계가 사실상 없죠. 1세대 선수가 넘어갔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뭐 가끔 뭐 이름을 보이는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다 2세대, 3세대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순수 뭐 한국인이나 뭐 일본인 뭐 이런 식으로 동양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진출한 건 없습니다. 예, 네. 보통은 이제 굉장히 아니면은 뭐 1세대라도 이제 굉장히 어릴 때 넘어가서 1.5세대와 같은 느낌. 의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은 뭐 한두 명 있을 수는 있는데 예전에 백지성 대부분은 거의 감독님이나 없죠. 뭐 예. 박영수 코치 그것도 오래전이죠. 1살, 2살 때 이민 가셔서 그 세대가 유일했죠. 네. 네. 최근에는 좀 뜸합니다. WLSG님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NO20 몬트리올 알로에츠님 댓글 주셨어요. 블루스와 경기 보고 오셨대요. 파워랭킹 2위 팀답게 강력하더군요. 경기 감상평을 주셨는데 재밌었던 감상평이 3대3에서 슬램덩크 북산과 산왕 경기처럼 기적적인 승리를 바랬는데 아니었네요 하셨어요. 행여나 프롭가도 립스에게 1대4, 2대4 나올 각이라고 하셨고요. 헵스 경기 154불짜리 갔다 오셨어요. 이현숙 기자님 리뷰 덕분에 요케리트와 스카 경기 다시 보기로 돌려봤습니다. 그런 야외 경기는 무척 신기하네요 하셨고 올해 WJC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이죠 이거. 예, 그렇죠. 미국과 캐나다가 올해는 버펄로에서 열립니다. 예, 버펄로 경기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하셨어요. 헵스와 센스 야외 경기는 표값도 양심 없고 유니폼도 별로다. 기대 안 한다. 진짜 라고 유니폼 하셨어요. 별로더라고요. 진짜 별로예요. 진짜. 진짜 별로다. 네. 와, 네. 사실 좀 아디다스 유니폼 좀 뭐랄까 전반적으로 이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올 한해 아시아리그 중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이라이트 잘 본 1인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주셨습니다. 집에서 또 보신 얘기인데 헵스의 두 번째 골 신기하게 들어갔다. 퍽이 세워져서 굴러갔다고. 이제 뭐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뭐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굉장히 보기 힘들게 들어갔는데 좀 진기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알려치님이 댓글을 주셨고 KGOD님 댓글이 있습니다. NHL 셀러리 캡이 늘어난다는 것 같은데 선수들에게 있어서 매우 좋은 소식이겠네요 하셨고 오일러스 좋아하시죠? 탈봇의 부상이 팀의 발목을 잡는군요. 오일러스는 올해 다사다난한 해인 것 같아요. 내년에는 반등해서 꼭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길 기원합니다. 2018년 반등을 기원해 주셨고요. 몬트리올 알로에츠님이 82밀리언까지 올랐으면 한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결정이 난 건가요? 셀러리 캡 올라간다는 거는 결정이 났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 7,500만에서 이제 8,200만 달러까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게 지금 예측이 되는데 예. 제 7,800만에서 8,200만 달러. 지금이 7,500만이죠. 그러니까 7,800만에서 8,200만 달러인데 많다면 많고 좀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그래도 이제 좀 이 정도로
만약에 8,200만 달러가 되게 된다면은 매해 셀러리 캡이 오르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셀러리 캡 오르는 비중을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8,200만 달러까지 오르게 되면은 지금 700만 달러 가까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는 거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이제 또 고액 연봉 계약도 속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예. 뭐 NBA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또 좀 선수 가치들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황이 될 텐데 뭐 구단이나 선수들이 또 어떻게 이 부분에서 계약을 하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군요. 쇼온 초이님 댓글이 있습니다. 스즈키 마사히토 선수 한국어 인터뷰 잘 봤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팀에 어떻게 적응하려고 노력했는지 살짝 엿보여서 좋아 보였네요. 훈훈한 마음으로 댓글을 쓸어 들어봤는데 백악관, 평창, 미국 참가 공식 결정 안 돼! 라는 기사가 보이네요. 이게 뭔 소린가요? 미국이 평창에 안 올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건 뭐 온다고 뭐 추가 보도가 이제 확실하게 난 걸로 나왔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 뭐 올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키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미국은 뭐 NHL 빠진 미국은 사실 뭐 그렇게 아주 대단한 팀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강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초라하긴 하죠. 막 네. 다른 팀들과에 비해서 좀 많이 초라하긴 합니다. 뭐 그런 네. 부분을 생각하신다면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요즘 아주 평창 올림픽에 대한 뉴스가 다이나믹합니다. 다행히 아기가 안 깨고 자고 있어서 아침부터 맥주 마시면서 경기를 보셨어요. 베이거스하고 내시빌 경기 보셨네요. NHL에서 제일 좋아하는 팀들이어서 뭘 해도 좋아 보이네요. 하셨고요. 경기에 대한 내용이 또 있어요. 형님 수반이 동생 수반보다 더 잘 나가니까 오늘은 동생 수반이 승리하길 기원합니다. 하셨는데 바이킹님이 기원 덕분인지 동생 수반이 이겼다고. 베이거스 확실히 풀업 문제 없겠네요. 플로리도 이제 돌아온다죠. 라고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전영모님 댓글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요기베라. 요기베라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 12월 8일 한라 경기 직관됐습니다. 하키 경기는 스킬, 피지컬보다 멘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선물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역시 12월 8일 안양한라와 사할린 경기 직접 보신 것 같은데 동감합니다. 하키 경기는 멘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선수들의 멘탈이 경기 결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보여줬던 것 같아요. 다음 댓글 봅니다. 역시 NO20 몬트리올 알로에츠님 이번엔 AHL 경기를 보고 오셨어요? 박진감은 넘치는데 선수들의 기술은 무척 떨어졌습니다. 링그렌과 피카드의 골리 대결도 볼만했습니다. 감상평을 주셨고 헵스는 다시 연패 모드네요. 한국 춥다던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말씀 주셨고요. 지금 센스와 샥스 보는데 어찌 라이언의 골이 노골 선언이 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라고 댓글을 마무리 그거 주셨어요. 들어가서 졌을 겁니다. 바이킹님하고 또 의견을 나누셨는데 바이킹님이 또 헵스, 프라이스 다시 저조하네요. 캐나다도 이제 춥네요 하셨어요. 그쪽도 추운가 봅니다. 몬트리올 알로에츠님 497불짜리 오일러스전 티켓을 중고마켓에서 900불까지 가더군요. 맥데이빗 효과. 이런 건 팔아야 됩니다. 와. 제가 봤을 때 이런 팔 수 있을 때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900불이면 봐요. 이게 가격이 엄청난데. 네, 뭐 거의 100만 원이죠. 네. 거의 100만 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와. 정규 시즌 이런 경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기준에는 그냥 양도를 할 수 있다면 이런 경기는 좀 양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KGOD님 댓글이 있는데요. 오일러스 공격력이 살아났네요. 확실히 살아났다. 플루얏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 진작 빅리그에 왔어야 했네요. 흐흐. 세케라, 랄슨, 탈벗 얼른 복귀해서 완성된 오일러스 보고 싶네요. 하셨고요. 몬트리올 알로에츠님 망했어요. 헵스는. 크게 지는데도 골 넣었다고 좋아하는 선수들 보면 팀의 골이 말이 아니네요. 팀은 패해도 내가 포인트 올리면 땡큐다라는 마인드. 지금 센스, 헵스 다 어렵습니다. 다음 댓글 봅니다. 하리모토님. 지난번 이연섭 기자님 그 살밍 선수 설명 감사드립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그 다음 내용 재밌어요. 저희 바이어한테 그때 그 스웨덴 출장 가셨다 그랬죠? 바이어한테 이연섭 기자님 HB 71 우승 축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바이어가 신기해했다고 하시네요. 바이어가 우승 트로피 사진을 보여주고 사진도 보여주고 이런저런 하키 이야기했습니다. 다녀오신 내용을 이렇게 뒤늦게나마 또 댓글로 주셨네요.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기쁩니다. 잘 되는 거죠 뭐. 네. 댓글 고맙습니다. 바이킹님 댓글이 또 있네요. 주말에 모처럼 하키나이트를 즐겼습니다. 채널 돌려가며 이리저리. 여기에 일상의 행복인 것 같아요 진짜.
펜스와 뵙콕 감독 용병술이 대단하더군요. 아, 펜스와는 뵙콕 감독의 용병술이 대단했다. 예, 토론토와 이제 피츠버그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좀 뭐 매치업 같은 걸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 주셨는데 예, 뭐 이 전략이 좀 잘 맞아 들어가면서 사실 이제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3라인 이후로부터는 약간 이제 파워가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예, 뭐 마너 보작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잘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지금 뭐 립스도 잘 나가는 와중에 유능한 감독까지 들어오니까 지금 사실 뭐 템파베이와 거의 뭐 비슷하진 않, 좀 불리하게 순위 싸움에서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이제 대등하게 투탑으로 간다는 자체가 토론토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아실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바이킹님이 토론토 팬이신데요. 사심일체 배제하고 토요일 제츠와 볼츠 정말 재밌었습니다. 치열하게 한 골 먹으면 한 골 넣고 치고받는 명승부. 두 팀 모두 스탠리컵 결승에서 만날 수 있는 팀들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오일러스와의 경기 그레츠키도 관전했고 맥데이비드 아버지, 매튜스 아버지 나란히 앉아 맥주 마시며 서로 응원하더라고요. 마지막은 악수로. 알로에치님과 또 KGOD님, 바이킹님 계속해서 그 경기에 대한 의견을 나눠주셨네요. 재밌습니다. 댓글이 엄청 많았는데요. 이번 주 다 못 읽어드린다 점 일단 양해를 구하고 또 계속해서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이번 126회 댓글 주신 분들 가운데서 상품을 드릴 분 누구를 드리면 좋을까요? 네, 바이킹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이킹님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 보내드려야죠. 비행기 타고 갑니다. 선물 어떤 거 드리나요? 저희 기념 퍽하고 예, 그 대명 모자 있거든요. 네. 네, 해외에서 쓰고 다니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예, NHL 상품들은 많이 접하기가 쉬우실 텐데 네. 또 한국 팀들 상품은 접하기가 어려우실 테니 네. 뭐 그런 의미를 담고는 있지만 네. 거기서 뭐 혹시 누가 이 팀이 어느 팀이냐 그러면 그러면 뭐 엄청 좋은 거죠. 네. 이 팀 감독이 케빈 콘스탄틴이야. 뭐 이 정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그러면 같고요.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 거죠. 맨 멀리 알아? 맨 멀리가 지금 이 팀에 있어. 약간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고. 네. 바이킹님 어떻게 선물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댓글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방송 감사드립니다. 들으시면서 제가 굳이 그 댓글을 늦게 달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송 혹시 먼저 들으시면은 제 메일 주소가 힘찬@wondersports.co.kr입니다. 예, 그쪽으로 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우편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댓글 다 봤고요. 앞으로 한 주 동안에도 또 많은 의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비하인드넷 126회 이번 순서는 NHL 핫앤낫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핫 그리고 낫 서로 상반된 행보를 보였던 팀과 선수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 오늘 이현숙 기자님이 핫으로 꼽은 팀들이 상당히 많네요. 예,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네요. 좀 많이 뽑아왔습니다. 이거. 네. 첫 번째 핫 주인공부터 소개를 주실까요? 예, 오프닝 때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팀은 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LA 킹스를 뽑아왔어요. 와, 8연승이라고요? 예, 연패를 겪으면서 베이거스한테 한순간 1위를 내준 적도 있지만 그 뒤에 바로 8연승을 달리면서 잠시나마 서부 전체 1위까지도 차지를 했었습니다. 뭐 다시 지금 뭐 세인트루이스가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승점이 1점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차이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최근 10경기 1을 돌아보면은 8승 1패 1연장패라는 또 뭐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건 뭐냐면 8연승 동안 누구를 잡았느냐라고 보면 이제 애너하임, 워싱턴 같은 강호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좋고 오타와전을 제외를 하면은 모두 2골 이하로 상대를 다 틀어 막았어요. 이제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수비를 딱 완전히 살리는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예. LA 수비 그리고 지금과 이런 분위기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올해 LA를 그렇게 크게 높게 평가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좋은 사인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좀 시너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LA 킹스가 잠시 주춤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 고비를 넘어가더니 지금 8연승이라는 어마어마한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핫 LA 킹스였고요. 두 번째 핫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워싱턴 캐피털스를 뽑아봤습니다. 네, 워싱턴의 행보도 요즘 그렇게 좋다고요? 뭐 강호들이 사실 뭐 메트로 디비전을 굉장히 즐비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많은 순위 하락을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 지금까지의 흐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12월 들어서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오늘 게임을 지면서 이제 또 아일랜드스가 에게 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12월 들어서 콜럼버스, 세너제이, 레인저스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은 팀들을 많이 잡았다라는 게 상당히 순위에 도움 많이 되었고 지금은 3위긴 한데 오늘 경기를 져서 3위가 되긴 했는데 승점은 똑같습니다. 네. 이제 아일랜더스와 그렇기 때문에 뭐 2위, 3위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전력의 공백은 여전히 느껴지는데 뭐 슈퍼스타 선수들 뭐 예전에도 설명해드린 바 있는 뭐 오베치킨이라든지 백스트램, 그다음에 쿠즈네초프, 뭐 오시 뭐 이런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올해 존 칼슨 선수와 뭐 니스캐넌 선수도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수비에서 활약도 있고, 그다음에 뭐 브라나, 코널리, 브라콥스키 같은 선수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뎁스 팀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선수들까지 올해 뭐 괜찮으면서 조직력이 작년보다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정규리그 최강자의 면모를 또 올 시즌에도 드러내고 있는 워싱턴 캐피털스인 것 같습니다. NHL 핫앤낫 핫 세 번째 팀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를 뽑아봤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사실 뭐 최근 10전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쁜 성적이긴 하지만요. 10연패를 당하면서 사실 캐나다 서부 원정을 떠나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정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4일간 3경기의 캐나다 서부 원정이라는 사실 쉽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연승을 거두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분위기를 많이 이제 다시 올린 그런 상황이 됐어요. 첫 2경기인 캘거리 에드먼턴전 같은 경우에는 첫 골을 실점하면서 또 이제 역전승을 거둔 바가 있고요. 밴쿠버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무난하게 승리를 잡는 그런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불안 요소로 좀 지적해드렸던 뭐 골텐딩이라든지 아니면 리드를 잡았을 때도 경기 운영이 나빠서 패배를 하는 이런 모습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불안 요소가 많이 만회가 됐고 상당히 어려운 스케줄을 성공적으로 극복을 해냈다라는 부분은 좀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티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필라델피아가 성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좀 꼽아봤습니다. 여전히 디비전 최하위권에 있는 필라델피아이긴 한데 일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것 같네요. 핫! 이제 네 번째 팀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핫! 어딘가요? 보스턴 브루인스를 꼽아봤습니다. 이 팀이 드디어 나왔는데 11월 중순 4연패 이후로 그 다음 10경기에서 8승 2패라는 경기로운 페이스를 보이면서 지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도 승리한 상대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디냐 하면 LA, 세너제이, 뉴저지, 피츠버그, 템파베이. 올해 강팀이라고 하는 강팀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8승 중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8승 2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점은 32점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좋은 점은 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승점이 낮아도 희망이 있는 애틀랜틱 디비전에 속해 있다는 점 플러스 강팀을 상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올해의 모습이 포함이 된다면은 혹시나 이런 기세가 시즌 끝까지 지속이 됐다 플레이오프에 나갔다라고 하면 보스턴이 생각보다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애틀랜틱 디비전 순위를 보면 템파베이랑 토론토가 뭐 확고한 탑2인데 그렇죠. 그 두 팀을 한번 위협할 수 있는 보스턴이 될 수 있을지. 뭐 보스턴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일드카드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떨어져도 어디를 만나냐? 지금 상황에서 콜럼버스를 만나게 됩니다. 뭐 뉴저지나 콜럼버스 이런 팀 만나게 되죠. 근데 뉴저지, 뭐 콜럼버스, 피츠버그 이런 뭐 메트로 상위 팀들에게도 성적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NHL 핫앤낫 핫 오늘은 한 팀 더 있습니다. 5번째 핫 어딘가요? 내슈빌 프레데터스를 꼽아봤습니다. 또 이것도 제가 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는 좀 많이 설명을 드려요. 카일 터리스 선수 트레이드 이후에 내슈빌의 기세가 정말 어마어마해졌어요. 내슈빌은 이제 터리스 선수가 온
11월 11일 이제 이 선수가 첫 내슈빌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출장한 날입니다. 예. 이날 이후로 10승 3패 1년 장패입니다. 오. 그야말로 뭐 막을 팀이 없을 정도로 경이로운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서부 최상위권 싸움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터리 선수의 영입으로 무엇이 해결됐느냐라고 하면은 이 팀의 2라인 센터라는 좀 어떻게 보면 2라인 센터가 없었는데 이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다는 점, 이 부분이 지금 모든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예. 팀 평균 득점을 보셔도 이전 이제 터리 선수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이제 살펴보시면 그 1점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상당한 이제 공격에서 뭐 수비에서도 그렇고 많은 지금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케빈 피알라 선수와 이제 마이크 스미스가 아니고 스미스 선수,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스미스 선수와 상당히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호흡이 좋기 때문에 이 라인 좀 더 파괴력이 있고, 그리고 NHL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감독 생활과도 마찬가지지만 케미스트리가 좋은 라인을 딱 잡는다는 게 상당히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뭐 터리 선수에게도 많이 좀 도움이 되는, 이제 커리어에서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이긴 한데, 파괴력이 어쨌든 더욱 가중되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슈빌 입장에서는 원하는 목적을 완벽하게 이룬 트레이드, 결국 그 결과가 이런 좋은 팀 성적까지 낳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슈빌 프레데터스까지 오늘 핫 무려 5팀을 꼽아주셨습니다. 크레이그 스미스 선수입니다. 제가 잠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크레이그 스미스. 무려 5팀이 뽑힌 핫. 이제 낫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핫에서 낫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또 흥미롭네요. 앞서 트레이드 얘기가 나왔잖아요. 내시빌과 트레이드로 얽혀있는 팀. 이 팀이 또 낫의 첫 번째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번 주도 제가 봤을 때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언급을 드리게 됩니다. 오타와 세너터스 꼽아봤고요. 구단이 너무 원하기만 해서 무리하게 트레이드를 단행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최악의 결과의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7연패 이후에 1승을 거두긴 했어요. 그런데 서부 원정 4연전에서 다 졌습니다. 7연패 끝났더니 다시 4연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좋지가 않고요. 듀쉐인 선수는 이전보다는 나은 페이스긴 하지만 14경기에서 4포인트 마이너스 11이라는 굉장한 부진에 빠져 있어요. 팀의 세부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이 팀이 오타가 작년이랑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 그렇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면 사실 골리진이 너무 부진해요. 그 세부적인 지표, 골리 세부 지표에서 따져보면 골리진 작년보다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성적도 세이브 성공률, 골리 2명이 세이브 성공률 89.7%에 3.16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분위기가 더 흉해진 게 뭐냐면 오타와에는 트레이드 거부권이나 이제 트레이드 거부, 이 팀으로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부분에 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단 수뇌부에서 거부권을 가진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가기 싫은 팀 목록을 제출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주장이 에릭 카르손 선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한 좀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뭐 카르손 선수는 이제 뒤에 인터뷰에서 나는 여기 남고 싶다라는 이제 본인의 입장을 공고하긴 했는데, 그렇죠. 좀 이제 이런 좀 내부적인 분위기까지 있으면서 좀 오타와는 제 생각에 올해 좀 반등하기는 약간 힘들어 보입니다. 오타와 세너터스가 오늘 낫에 또 첫 번째로 나왔는데, 이거 오타와 어떻게 해야 되죠? 트레이드를 물러야 되나요? 이현수 비전이 보시기에 오타와 이제 반등하려면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 시즌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트레이드에서 좀 많은 걸 사실 넘겨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년 내후년 가도 지금 이 트레이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희망을 찾기가 좀 쉽지 않는 오타와의 상황이네요. 핫앤낫 함께하고 계신데요. 낫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어느 팀인가요? 좀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댈러스 스타스가 이번 주는 좀 낫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댈러스 스타스가 지난주에 핫이었는데 이번 주는 낫이네요. 지난주 상당히 또 연승을 기록하면서 순위가 한껏 많이 올라왔던 댈러스였지만 또다시 이제 상위 3연패, 지난주에 뭐 매치업에 설명드렸듯이 중요한 매치업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연패를 당하면서 상위권 진입에는 실패하게 됐습니다. 최상위권 진입에는 실패를 했고요. 패배한 상대를 보면은 내슈빌, 세인트루이스, 베이거스,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서부 3강이라고 봐도 무방한 팀들에게 패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왜 나았냐면 결과적으로 상위권 도약의 기회, 이 찾아온 상위권 도약의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점 하나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되어서 플레이오프에 가게 됐을 때는 이 상대들이랑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지금부터 기세에서 지고 들어간다면은 또 이제 후반전이 또 그렇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는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댈러스가 좋은 흐름을 한번 잡았는데 흐름을 다시 놓친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하덴낫 마지막 팀이 나오는데요. 낫 마지막 세 번째 팀입니다.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를 꼽아봤습니다. 네. 올 시즌 사실 좀 이 팀이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봤어요. 셧다운 디펜스맨들도 보강이 됐고 탑6도 상당히 공고하게 갖춰진 데다가 테레베이넨 선수가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페이스로 득점을 했고 아호, 조던 스털, 빅토르 아스크 여러가지 이제 공격진에 상당히 유망한 선수들이 많으면서 올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시즌 포기할 단계는 아닌 정도의 수준이긴 합니다만 12월 들어서 1승 5패로 부진을 하고 있어요. 많이 페이스가 떨어졌고요. 메트로 디비전 최하위 위치에 있죠. 플로리다전 홈 승리 이후에 사실 서부 원정 5연전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스케줄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래도 원정 이전에 같은 디비전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콜럼버스나 레인저스와의 같은 경기에서도 패했고요. 서부 원정에서는 또 이제 4연패를 당하면서 또 상당히 또 페이스가 많이 처졌습니다. 오늘도 이제 애나하임에게 또 패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롤라이나가 어쨌든 지금 약점이 있다라고밖에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거세져가는 메트로 디비전 지금 워싱턴도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고요. 피츠버그도 경기력 같은 걸 보면은 항상 이제 슈팅수 같은 데서 압도를 하면서 진짜 여차하면 정말 초상위권으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필라델피아도 또 최근 또 기세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캐롤라이나가 처지게 된다면은 앞으로 순위 싸움에서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좀 빠르게 이제 좀 분위기를 전환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에서 필라델피아, 캐롤라이나가 같이 최하위권에 있는데 오늘 말씀 내용 들어보면 서로 같은 위치에 있지만 분위기는 많이 다른 것 같네요. NHL 하덴낫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시아리그 경기 리뷰가 좀 많아서 NHL 경기 리뷰는 한 주 쉬어가기로 했고요. 바로 이제 다가올 경기들 중에서 어떤 경기들을 주목하면 좋을지 추천을 해주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아주 추천해드릴 만한 매치업이 굉장히 많지는 않고요. 이제 몇 개 추천해드릴 텐데 수요일에 이제 상당히 빅매치가 잡혀 있는데 어디냐라고 하면은 템파베이와 세인트루이스 동서부 1위 간의 맞대결입니다. 4연승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두 팀 지금? 그렇습니다. 이 팀 두 팀이 제가 알기로는 연승도 지금 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브레이든 샤인 선수가 주간 이제 퍼스타에 뽑히면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쿠체로프, 스탠코스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두 팀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스탠리컵 지금 당장 예측을 해봐라 하면 이 두 팀이 사실 올라갈 가능성이 제일 크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상당히 흥미로운 매치업이 될 것 같고요. 일요일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텀이 길죠. 일요일에는 레인저스와 보스턴 오리지널 6 간의 대결 그리고 이 두 팀이 최근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상당히 또 재밌는 대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또 세인트루이스 경기인데 위니펙 제츠를 상대를 세인트루이스 합니다. 일정이 빡빡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세인트루이스가 상당히 중요한 두 경기를 이제 지금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사실 2승을 거둔다라고 하면은 정말 독보적인 이제 NHL 1위로도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미네소타와 시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센트럴 디비전에 좀 오랜 기간 강호했던 두 팀이긴 한데 약간 좀 순위표가 많이 처져 있어요. 그래서 승리가 좀 많이 고픈 시점에서 많이 이겨야 될 좀 중요한 양 팀에게 중요한 경기일 것 같고요. 캘거리와 밴쿠버 이 경기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두 팀이 맞붙었는데 또 상당히 또 흥미로운 경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홈을 바꿔서 치르는 이번 경기도 상당히 재미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각 팀당 정규리그 30경기를 넘어갔고요. 크리스마스 브레이크가 다가오는데 또 한 주 동안의 NHL 어떤 경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겠습니다. 정규리그 막바지로 가고 있죠. 12월 4일, 12월 5일 우리나라 고향에서 하이원과 사할린의 2연전이 있었는데 양 팀의 엇갈린 결과가 나왔던 시리즈였습니다. 12월 4일 양 팀의 시즌 3차전에서 3대0으로 사할린이 셧아웃 승리를 했어요. 파워플레이에서 2골의 추가골 그대로 승점 3점짜리 정규승이 되면서 사할린이 이 경기 승리하면서 올 시즌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사할린이 이제 이후 남은 3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우승이 돼버린 건데 지난 3년 동안에 참 아시아리그 정규리그 2위 지난 시즌이었나요? 한라한테 1점 차로 뒤지고 2위하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아시아리그 참가 4시즌 만에 처음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사할린이었습니다. 이날 얀 살리암누, 제이슨 바카슈아 선수 무실점 3실점 또 희비가 갈렸고 하이원이 이 패배로 자력으로 플레이오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사라져버렸던 그런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다음날 12월 5일 양팀의 시즌 4차전에서 슛아웃 승부를 벌였는데 사할린의 선제골 하이원이 김영준, 최정식 선수 골로 2대1 역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날 하이원이 항상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어요. 3피리어드 1분 28초를 남겨놓고 스타르체프 선수에게 동점골, 정규승을 놓쳤던 하이원이었고요. 슛아웃 가서도 4번째 슈터까지 1대0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마지막 5번째 카축 선수에게 골을 허용하면서 다음 슛아웃으로 또 이어가게 됐고 결국 6번째 대결에서 스위프트 실패 그리고 알렉시프 선수는 성공을 시키면서 사할린이 슛아웃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였어요. 사할린이 이번 2연전에 미하일 크림축 선수도 대명전 때 결장했다가 복귀를 했고 반면에 또 슈시카노프 선수는 2연전에 결장이 됐었는데 하이원이 이 패배로 이제 남은 2경기 결과 관계없이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됐던 순간이었습니다. 3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던 하이원이 되고 말았네요. 양 팀의 올 시즌 정규리그 전적이 2승 1연장승 1슛아웃승 승점 10점. 사할린이 4승을 했군요. 우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사할린, 하이원에 대해서 한 말씀씩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3차전 경기를 가서 봤는데 여러모로 하이원 입장에서 좀 결과가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 결과였어요. 이제 이 피리어드에 충분히 한 골이 들어갔다면 좀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3번에 가까운 찬스가 모두 이제 무산이 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그게 사실 들어갔어도 이상하지 않은 찬스들이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무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하이원 입장에서는 좀 잡을 수 있는 경기를 놓쳤다 이런 부분이 이제 첫 경기를 패하게 됐고요. 두 번째 경기는 이제 좀 잘 버텼지만은 마지막을 이제 닿지 못하고 결국 이제 패배를 하게 됐는데 하이원 입장 결국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부상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 팀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일런 선수가 시즌 초반에 상당 부분 결장을 했고 마일런 선수가 좀 돌아오는 시점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디맨 선수가 또 나가는 이런 좀 악재들이 있으면서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는 못했죠. 네. 박김자 PD는요? 네, 일단 두 경기를 놓고 보면은 스코어는 0대3, 2대3이지만 내용면에서는 한 골차 승부였고요. 3차전 같은 경우에는 파워플레이를 좀 이른 시간에 골을 쉽게 헌납하는 그림들이어서 그 집중력이 조금 아쉬웠었고 반면에 이제 그거를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찬스들이 있었지만 이현석 기자님 말씀대로 그거를 날려버렸던 게 페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차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정해야 될 부분은 최정식 선수 골이 아니라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이찬희 선수 스틱 먹고 들어갔더라고요. 공식 기록은 최정식 골로 나왔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찬희 선수 골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초반에 유신철 선수가 한번 파이트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골이 들어갔었는데 그게 안 들어간 걸로 노골 처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상황들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영상으로 봤을 때는 골 처리가 됐을 법한데 이게 그냥 어물쩍 넘어간 그림이어서
그게 그냥 골로 인정이 됐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었고, 예, 그만큼 하이원이 앞선 3차전과 뭐 내용은 비슷하지만 좀 더 찬스에서 결정력을 살려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좀, 예, 사할린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고, 예. 예, 그게 결과로 이렇게 나타났네요. 그래서 하이원이 뭐 3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에는 실패는 했지만 지난 3년 동안 돌이켜 봤을 때 올해처럼 임팩트가 강했던 시즌은 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마일런 선수나 아니면 바카슈아가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나 임팩트, 그리고 1, 2, 3라인까지 밸런스 갖춰져 있는 공격력, 이런 부분들이 후반기 들어서서 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임팩트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게 단축 시즌이 아니라 좀 더 시즌이 길었다면은 또 그렇죠.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예. 예,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러면서도 내년 시즌에 갔을 때 이 부분들, 그런 부상이 보강 아니면은 뭐 지금 밸런스를 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좀 다시 시즌이 길어지면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함께 들었습니다. 예. 예, 맞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찬희 선수가 아마 조금 더 일찍 처음부터 C팀에 합류를 했었다면은 또 약간은 또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후반기에 진짜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이찬희 선수였던 것 같아요. 하이원이 뭐 공통적인 의견인데 시즌이 정규리그가 48경기였다면 어땠을까 이런 건데, 어쨌든 지금 순위는 최하위란 말이죠. 결과가 많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뭐 한편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좀 전력이 약화된 거 아니냐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첫 우승을 했어요. 올 시즌 사할린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올 시즌 사할린 같은 경우는 또 작년이랑 좀 컬러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면 또 달라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감독이 이제 또 바뀐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균등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아시아 리그는 좀 좋은 선수들 뭐 1, 2 라인을 좀 더 많이 쓰고 이런 부분이 뭐 사실 NHL도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 다른 모든 리그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아시아는 좀 그런 게 좀 심한 편입니다. 이제 좀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는 항상 균등하게 돌려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예. 진짜 상황이 어려워도 거의 항상 균등하게 내 라인을 돌리면서 체력 분배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모든 라인에서 득점이 터지면서 이제 게임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네, 뭐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라인이 막혀버릴 경기에는 정말 뭐 좀 답답하게 흘러가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뭐 예. 사실 이번 안양 2연전이 사실 그런 경기였는데,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말을 해주는 것은 올해 최고의 팀은 사할린이 받을 거는 충분해 보입니다. 근데 예. 이제 좀 골리 같은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국내 원정 경기를 봤을 때는 약간은 좀 불안 요소가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이 불안 요소를 좀 어떻게 해소를 할지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런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예, 다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코로바이프가 없다라는 부분이 좀 지난 시즌까지 공백이 느껴지는 넘버원 골이었던.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예, 사할린이 항상 지난 시즌까지 아쉬웠던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뭐 조직력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라인 간의 밸런스, 그다음에 좀 시스템적으로 좀 탄탄하지 못한 부분들이 기복을 불러온다라는 내용들이었는데, 예.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됐죠. 그리고 전체적인 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선수가 덜 있다 하더라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간의 라인 밸런스가 갖춰지고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기복 없는 기량들을, 근데 그 기량이 일정 수준의 이상이다 보니까, 평균치 이상이다 보니까 이런 성적을 또 나타냈던 것 같고요. 예.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팀들이 안양 알라나 뭐 프리블레이즈나 이런 팀들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시즌이 짧아지고 또 팀 간의 그런 그 기량 차이가 좀 평준화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물리면서 사할린이 좀 독주 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올 시즌 아시아리그 정규리그 최강 팀은 사할린이었고요. 사할린의 다음 목표는 플레이오프까지 통합 우승일 텐데, 근데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게 사할린이 플레이오프 때 어떻게 달라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할린의 4강 플레이오프 첫 경기는 2018년 3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석 달이 남았어요. 이 석 달 사이에 팀이 어떻게 바뀔지 도저히 예측이 잘 안 돼서 그건 상대하는 팀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리그가 플레이오프 예측이 그만큼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석 달, 두 달 반이면 팀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고 자 사할린이 과연 통합 우승까지 할 수 있을까? 요거는 좀 또 예측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상대팀이 봐야 되겠네요.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대명하고 만나면 좀 고전하나요? 행여나 설마 혹시나 네. 대명이 올라가게 되면은 네. 그쵸? 예, 이게 사할린이 뭐 나름의 시스템을 갖추고 좀 기복 없이 간다고는 하지만 상성을 타는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이번 시즌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예. 예, 상대팀이 어디냐에 따라 또 다르겠네요. 예. 자, 하이원과 사할린의 시리즈 먼저 봤습니다. 다음 시리즈로 넘어갑니다. 사할린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 지은 상태에서 안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12월 7일, 12월 8일 안양 한라와 사할린의 2연전이 안양에서 진행이 됐는데 요 시리즈 뭐 아까 댓글에서도 얘기 많이 나왔지만 다소 예상 밖의 결과들이 막 속출됐어요. 12월 7일 양 팀의 시즌 3차전이었습니다. 1피리어드 1분 15초 만에 한라 스즈키 마사히토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고요. 2피리어드에 한라가 송영철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 2대0을 만들었고 사할린이 그 이후에 파워플레이 골 한 골차 추격하고 쉴 새 없이 몰아쳤어요. 그런데도 한라가 숱한 위기를 끝까지 실점 없이 버티면서 최종 스코어 2대1 한 골 차로 한라가 신승을 거뒀습니다. 지난주에 관전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한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장하느냐 결장하느냐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맷 달튼 선수만 나왔고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11명이 이제 한라는 결장이 됐어요. 이날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스카파니 박상진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었고요. 한편 이제 갓 입단한 손태광 그다음에 김도영. 예, 신인 선수들까지 이제 막 들어와서 간신히 이제 세계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와, 슈팅 수가 20대 52였어요, 이날. 맷 달튼 선수가 51세이브 1실점을 했고요. 올 시즌 맷 달튼 선수가 이제 세이브 성공률 94.19%까지 치솟았고 평균 실점 1.78, 두 부분 모두 아시아리그 1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사할린은 이날 알렉산드르 코즈벤코 선수가 세 번째 골인데 선발 출장에서 8세이브 2실점, 2실점 직후에 교체 아웃됐었고요. 코즈벤코 선수가 지난번에 이제 크레인지전 때도 4실점하고 교체 아웃됐었는데 두 번째 출장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스텔마크 선수가 남은 시간 무실점으로 이어갔고요. 이날 경기의 뭐 최고의 주인공은 스즈키 마사히토 선수였어요. 올 시즌 한라의 25번째 경기였고 스즈키 선수의 올 시즌 11경기째 경기였는데 한라 이적 후에 첫 포인트, 첫 골을 이날 선제골로 넣었습니다. 개막전에서 부상당하고 14경기를 쉬다가 좀 고생도 많았죠. 근데 이날 또 특별히 또 스즈키 마사히토 선수의 생일이었어요. 생일에 정말 이 특별한 첫 골을 넣었으니까 감격이 더했을 것 같아요. 안양한라 스즈키 마사히토 선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영상으로 여러분 이미 확인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네. 생각합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스즈키 마사히토 선수 인터뷰. 네. 박힘찬 PD도 일본에서 그 인터뷰를 보고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다고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네. 진짜 공감을 많이 했고 뭐 위안도 많이 얻었고 동갑내기 선수가 이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는구나. 네. 하지만 이제 해당 팀에서 소속팀에서 적응을 하고 녹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거를 직접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게 좀 더 깊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제 이 경기는 이제 온라인 중계를 통해서 일본에서 시청을 했는데 사실 이날의 주인공은 맷 달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51세이브를 했던 맷 달튼.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됐는데 인터뷰는 또 마사히토 선수를 진행했다고 해서 네. 그런가 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영상 파일을 받아서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그럴만 했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맷 달튼 선수의 맹활약이 조금 묻힌 감이 있었죠.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는데 네. 약간 이렇게 좀 소외받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운 면도 있었고요. 맷 달튼 선수 미안해요. 그 뭐 힘들지만 하키가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 뭐 힘들어도 좋아하는 거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은 팬분들에게 또 감동을 줬던 것 같고요. 저는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한국어로 대답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일본어로 편하게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한 인터뷰였는데 계속해서 한국어로 어렵지만 끝까지 그 노력하는 모습이 그 또한 참 감동이었고 예뻐 보였습니다. 못했으면 대충 그만하고 일본어로 해라라고 했을 법한데 네. 또 하니까 네. 그냥 계속 진행이 정말 됐던 그 거죠. 한국어와 영어와 일본어가 오고 가는 신개념 인터뷰였는데 사실 내용상에서는 일본말로 했으면 1분이면 끝날 내용인데 네 이거를 어떻게 한국말로 막 영어로 네. 막 해서 의미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0분 넘게 진행이 됐던 거였는데 네. 예 정성이 중요한 거죠. 네. 어쨌든 그러한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최근에 몇 년간 제가 아시아리그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 뭐 일본인 선수, 뭐 북미 선수 다 포함, 귀화 선수까지 다 포함해서 외국인 선수가 이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건 저는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스즈키 마사히토 선수의 특별한 날로 기록이 됐던 경기였고요. 또 이날 송영철 선수, 이날 데뷔 2경기 만에 그 데뷔골이자 이날의 결승골을 넣었어요. 골 장면도 굉장히 멋있게 들어갔었는데. 네, 근데 못 쳤죠. 네. 송영철 선수도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한라의 두 신인 선수, 손태관, 김정 선수 데뷔전이 됐던 경기였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갑니다. 이 경기가 또 엄청났습니다. 12월 8일 양팀의 시즌 4차전. 사할린이 1피리어드 선제골을 넣고 3피리어드 중반까지 1대0이 유지가 됐어요. 3피리어드 8분 40초를 남기고 사할린의 추가골이 나오면서 사할린의 2대0 리드. 자, 이 이후가 또 엄청난 반전이 있었는데 3피리어드 종료 3분 49초를 남겨놓고 문국환 선수의 추격골이 나옵니다. 한 골차. 이제 한라가 마지막 엠티넷 플레이로 총공세를 펼쳤는데 23초를 남기고 또 이 선수가 나타납니다. 스즈키 마사히토 선수의 동점골이 극적으로 터졌고요. 경기 연장으로 갔고 결국 슛아웃까지 갔는데 슛아웃에서는 황현호 선수가 또 주인공이었어요. 황현호 선수가 4번을 막아냈고요. 한라는 스즈키 마사히토 선수가 또 슛아웃도 넣고 이강수 선수가 마지막에 결정을 지으면서 3대2 안양 한라의 아주 드라마 같은 슛아웃 승리로 끝났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박김찬 PD도 일본에서 보셨다고 들었는데 하실 말씀들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이현숙 기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예, 사실 두 경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결과적으로 한라가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둔 부분은 정말 누구도 사실 기대하지 않았던 2연승 이 부분은 정말 사실 국가대표팀 다 빠졌는데 2연승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순위 싸움에서도 이 부분 덕분에 상당히 이제 또 좋게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몸을 사리지 않고 이제 진짜 이기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이제 경기에 임한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를 또 너무 크게 또 좋게도 볼 수도 있고 나쁘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혹시나 이제 안양 한라가 결승전에서 사할린을 만나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은 국대 없이 또 잡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런데 반면에 지금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이번 때문에 2연전은 또 특히 그랬을 수 있죠. 그렇죠. 이미 우승을 확정지은 상황이고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할린이 이번 2차전에서 다 잘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나쁜 사할린이 2번 나왔기 때문에 사할린이 다 2번 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장점 단점이 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 굉장히 압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또 힘든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예. 또 플레이오프에 가게 됐을 때는 이제 사할린이 또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할린에서 한라를 잡았을 때 그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멤버들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졌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 이제 주고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피니시블로 세게 나는 쪽이 한라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빠진 선수들이 이겼기 때문에요. 그래도 그게 이제 분명히 성과긴 하지만 너무 큰 성과라고 보기에는 진짜 완전히 이대로면 완전히 이대로 그냥 리그 제패하겠네 이렇게 보기엔 또 만족스러울 만한 성과라고는
평가하면 조금 이제 거기서 좀 패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잘한 건 사실입니다. 예. 뭐 사할린 입장에서 말씀을 더 덧붙이자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동기부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중력도 많이 3차전, 4차전에 떨어져 있었던 부분들도 그렇죠. 확실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공격 부분에서 디테일함은 많이 떨어졌었고 4차전 같은 경우에는 3피리어드 5분 남겨놓기 전까지는 정말 재미없는 게임이었거든요. 예, 이걸 꺼야 되나?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재미없는 게임. 3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양할라가 먼저 선제골, 추가골까지 넣었으니까 네. 이거를 지켜내는 그런 거를 보는 맛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4차전 같은 경우에는 2피리어드까지는 볼 건덕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네, 좀 현장에서 굉장히 보면서 원사이드 이거 할라가 했었어요. 오늘 한 골 넣기 힘들겠는데 그 네. 생각까지 저도 그러니까 했었어요. 그랬는데 사할린 선수가 그 3피리어드 마지막 5분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게 일단은 결정적인 패인이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런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 한 방을 찔러 넣을 수 있는 그런 집중력과 공격력은 국가대표가 빠진 멤버임에도 안양할라는 그 부분은 살아있다라는 걸 또 반증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좋은 의미 이런 것만 좀 챙기면 될 것 같고 예. 앞서 이현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막 드라마 극장골 막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와 역시 안양할라가 최고야 뭐 이번에도 챔피언 결정전까지 가서 우승할 거야 이렇게까지 이제 섣불리 판단할 건 아니고 좀 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보면서 즐긴 건 즐기되 예 다음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예. 하지만 3피리어드 막판 5분의 임팩트는 굉장했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안양할라가 이제 한국 원정인 마지막에 이제 사할린 마지막 원정이 안양할라라는 것도 할라에게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왜 그렇게 도움이 됐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마르티네스 감독이 모든 경기를 보러 온 걸로 다 알고 봤죠. 있습니다. 네. 예, 그 현장에서 다 대명과 보러 온 뭐 걸로 하이원과 알고 있어요. 사할린의 네. 한국 원정 경기를 다 직관을 했다고요. 예, 마르티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팀의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한국 원정에 와서는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이제 준비할 수 분석이 있는 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이렇게 네. 보면은 좀 코칭 스텝에 이제 노고가 좀 빛을 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두 분 의견하고 뭐 같은 얘기인데요. 이날 이 시리즈 두 경기를 대하는 할라와 사할린 선수들의 입장이 좀 다르지 않았나 싶어요. 사할린은 뭐 정규리그 우승 확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 동기부여가 덜 됐지 않았을까? 집중력으로도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반면에 할라에 이번에 나온 17명의 선수들은 사실 뭐 신인 선수들 막 이강수, 김영준 선수까지 뭐 거의 뭐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한 5명 됐었고요. 그렇죠. 다른 선수들도 뭐 메르니코프나 뭐 다른 그 뭐 문국환 이 정도 선수 외에는 다 정규리그 출장 기회가 많지 않았던 그런 선수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할라 선수들 입장에서 훨씬 더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뭔가 좀 경기에 대한 의지와 그런 의욕이 좀 앞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또 한 번 느꼈어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대명의 니코 원정 2연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명이 또 니코에서 2승을 할 줄이야. 예. 이런 것도 선수들의 멘탈 댓글에서도 나왔죠. 그런 게 확실히 스포츠에서 아이스하키도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안양할라 스즈키 마사히토 선수가 이 네 번째 경기에서 정말 또 3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동점골 2경기 연속골 기록했고요. 슛아웃에서도 결승골까지. 이번 사할린 2연전의 뭐 기록과 기억, 재미와 감동까지 다 사로잡은 선수는 스즈키 마사히토 선수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국환 선수도 이날 활약이 좋았는데 추격골, 동점골, 도움에 1골 1도움 했고요. 베르니코프 선수도 같은 라인으로 나와서 두 골에 모두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황현호 선수가 34세이브 2실점, 특히 슛아웃에서 4번 모두 막아내면서 뭐 지난 그 크레인지전 때 5실점 패배 좀 부진했는데 깨끗하게 만회를 했고요. 이날 경기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안양할라 황현호 선수의 인터뷰 영상으로 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으로서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은 경기였다라는 또 인상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사할린은 안드레이 스텔마크 골리가 나왔는데 25세이브 2실점으로 끝났고요. 슛아웃에서 골리를 바꿨거든요. 근데 결과는 할라의 승리였습니다.
올 시즌 두 팀의 정규리그 1승 1슛아웃승 1연장패 1패 치열했습니다. 승점 6점씩 똑같이 나눠 가지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한라가 사할린 원정 경기 2패하고 또 설욕한 결과가 됐는데요. 이번에 승점 5점을 얻었습니다. 한라가 역대 안양에서 사할린을 만났을 때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가 이번 시리즈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시리즈까지 총 17전 14승 3패. 대단하죠? 정규리그만 따지면 지금 4시즌 동안에 10승 1패예요. 오지글스 상대로 안양에서 4년 연속 수입을 했었는데 거의 비슷한 지금 수준이고요. 뭐 지난 시즌 정규리그 챔피언 결정전 이번 2연전까지 안양에서 사할린전 8연승을 달렸습니다. 안양 한라가 이번 그 두 번째 경기에서 승점 2점을 추가하면서 남은 두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올 시즌 정규리그 2위를 또 확정지었습니다. 이제 정규리그 2위가 됐기 때문에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을 하게 됐고요. 정규리그 3위 팀과 4강 플레이오프를 해야 되는데 1, 2, 3차전은 안양 홈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할린이 이 경기를 끝으로 가장 먼저 올 시즌 정규리그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할린의 최종 성적은 승점 57점, 정규리그 우승이었습니다. 안양 시리즈까지 정리를 했고요. 일본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일본 쿠시로에서 12월 9일, 12월 10일 일본 재즈 크레인즈와 오지글스의 2연전이 있었습니다. 12월 9일 양 팀의 시즌 세 번째 대결에서 1피리어드 39초 만에 크레인즈의 선제골이 나왔는데요. 이후에 내리 5골을 넣은 오지글스의 역전승이었습니다. 이글스의 나리사와 요타 선수가 35세이브 1실점, 크레인즈는 이노부의 미치아키 선수가 23세이브 5실점, 5실점하고 3피리어드 후반에 교체 아웃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오지글스의 오바라 다이스케 선수가 이날 2골을 넣었는데 올 시즌의 아시아리그 역대 최초 통산 300도움 달성에 이어서 바로 이 경기 2골을 통해서 역대 4번째 통산 200골, 역대 3번째 통산 500포인트까지 한꺼번에 달성이 됐습니다. 다음날 12월 10일 양팀의 시즌 마지막 대결, 이날은 좀 흐름이 재밌었어요. 오지글스가 3대0으로 앞서 나가다가 2피리어드 중반부터 크레인즈가 맹렬한 추격을 했고요.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3피리어드 7분여를 남겨놓고 다카시 세이지 선수의 골, 추격을 뿌리쳤던 오지글스가 4대3으로 한 골차 승리를 했습니다. 나리사와 요타 선수가 또 31세이브 3실점 승리, 크레인즈는 오시마 류스케가 나와서 26세이브 4실점 패배로 끝났고 오지글스의 타카시 세이지 선수가 결승골 포함해서 1골 1도움, 전날에는 도움 3개가 있었는데 이날 중요한 골을 넣었고요. 오바라 다이스케 선수도 1골 2도움, 쿠지 슈웨이도 1골 2도움. 와, 이번 2연전에서 오바라 다이스케, 쿠지 슈웨이, 타카시 세이지 이 세 선수가 도합 5골 9도움 14포인트를 했어요. 이 대명전에서도 이 라인이 참 위력적이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좋네요. 이제 사실 오지의 1라인이라고 보면 이 세 명의 선수가 이룬 라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라인이 좀 틀어막혀 버렸을 땐 좀 어려운 경기를 가져가는 감이 있는데 두 경기에서 이렇게 터진다라고 하면 사실 오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팀을 상대로도 다 이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팀이긴 해요. 예. 한편 크레인즈의 사토 히로시 선수가 양 팀의 시즌 4차전을 통해서 아시아리그 역대 6번째로 통산 500경기 출장을 달성했습니다. 양 팀의 올 시즌 정규리그 전적이 3승 1연장승, 승점 11점, 오지글스의 4승, 압도적인 우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크레인즈가 뭐 사할린 국내 세 팀 상대로는 꽤 괜찮았는데 일본 팀 등 상대로 성적이 안 좋은 것이 지금 최종 순위가 좀 밑쪽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지글스가 이번 2연전 승점 6점으로 4위로 올라갔고 3위 프리블레이즈에게 이제 1점 차까지 추격이 됐습니다. 크레인즈는 이번 2연전 승점을 챙기지 못하면서 7위로 떨어졌고 자력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길도 사라져 버리게 됐습니다. 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지난 한 주 돌아보고 있는데요. 잠시만 쉬었다가 일본 원정 4연전에 나섰던 대명 킬러 웨일즈는 어땠는지 현장 취재를 하고 온 박힘전 PD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대명 킬러 웨일즈가 올 시즌 정규리그의 마지막 일정이기도 했던 일본 원정 4연전을 다녀왔습니다. 결과 알고 계시죠? 3승 1패. 4정규승을 해야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안고 갔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4정규승을 했어도
다른 팀들의 결과를 봐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네요. 뭐 3승 1패면 아직 플레이오프 희망은 살아 있으니까 뭐 흔한 표현으로 절반의 성공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플레이오프를 놓고 보면 그렇게 표현이 가능한데 네. 그냥 일본 원정만 띄워놓고 보면은 일본에서 이긴 것도 처음이고 또 3승 1패면은 일본 원정인데 3승 1패면 어마어마한 성적이잖아요. 역대 최고의 좋은 성적이죠. 예. 굉장히 좋은 성적인데 이게 왜 이제서야 나왔냐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네. 여러 가지 기록도 나오고 풍성한 얘기거리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2월 6일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 데미언 킬러 웨일즈의 시즌 3차전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하치노에에서 있었던 경기였고요. 1피리어드에 대명이 서영준 그리고 프리블레이즈는 히토사토 시게키 양팀 신인 선수들이 한 골씩 주고받았고 1대1이었습니다. 2피리어드의 승부가 갈렸는데 대명이 이봉진, 스즈키 유타, 맨멀리 세 선수의 골이 차례로 터졌고요. 2피리어드에서만 3골을 넣었습니다. 4대1의 스코어가 쭉 3피리어드 끝날 때까지 유지되면서 대명이 최종 스코어 4대1 역대 일본 원정 전적 16전 16패 끝에 16전 17기 끝에 일본 원정 경기 첫 승을 올렸던 대명 킬러 웨일즈였습니다. 예, 굉장히 흐름을 좋게 경기 내내 가져가고 있었던 대명이었고요. 주도권을 내줄지언정 흐름만은 놓치지 않았던 대명이었고, 네. 예, 그래서 1대1이 됐어도 이거 뭐 쉽게 역전이 될 거라는 생각은 뭐 선수들도 아니면 보는 분들도 생각은 안 들었을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 피리어드 스즈키 유타 맨멀리 골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승부의 추가 완전히 넘어오게 됐었고 네. 대명이 조금 한두 점 앞서 있는 상황에서 닫아버리면은 그 게임을 완벽하게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은 이번 시즌에 뭐 어느 정도 몇 차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었고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프리블레이즈 선수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리스 와카바야시 감독이 이 경기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명 킬러 웨일즈전을요? 보통은 이제 상대 팀이니까 그 대명 경기와 뭐 앞서 프리블레이즈 했던 한국 원정 경기만 챙겨본다거나 분석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할 텐데 대명의 전 경기를 다 보면서 분석을 하고 준비를 했었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1 스코어로 게임에서 밀려버린 거는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었다라고 선수들 통해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만큼 좀 뭔가 짝짝꿍이 잘 맞는 프리블레이즈는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했을 때 데뷔를 하고 간 대명이 그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손쉬운 승리를 가져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다음 날은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랬죠. 어쨌든 이 경기까지 대명이 프리블레이즈 상대로 3연승 모두 정규승의 결과를 만들었는데요. 이현숙 기자님은 이 첫 경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을까요? 대명이 좀 분위기를 잘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좀 페널티 같은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좀 경기 자체가 아주 쉽다라고는 이제 좀 어렵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타나카와 선수는 이제 경기 끝나고 오늘 경기는 그래도 진 부분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실점을 한 부분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미스를 해서 먹혔다기보다는 좀 운이 좋게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제 있었던 그 결과, 그러니까 그 다음날 결과, 이제 경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막 많이 걱정을 하진 않는 모습이 나왔는데, 뚜껑을 따봤을 때는 왜 많이 걱정을 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었죠. 네. 그 다음날에 굉장히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에 앞서서 시즌 3차전 기록들이 많이 나와서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명의 서영준 선수가 선제골 포함해서 1골 1도움을 했어요. 13경기 만에 아시아리그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10월 10일이었죠. 그때 서영준 선수 데뷔전에서 대명이 팀 창단 후 첫 셧아웃 승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데뷔골을 넣은 경기에서 대명이 팀 창단 후 첫 일본 원정 승. 팀의 의미 있는 또 두 번의 승리가 이어져서 나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두 경기 모두 상대가 도구 프리블레이즈였다는 점. 서영준 선수에게 또 하나의 또 스토리가 생겼네요. 또 대명 사카타슌 선수가 이 경기로 통산 300경기 출장을 달성했습니다.
크레인즈에서만 7시즌을 뛰고 올 시즌부터 대명으로 왔는데 개인으로서 의미 있는 출장 기록이 나왔고 성우재 선수도 통산 200경기 출장 함께 달성이 됐어요. 대명 킬러 웨일즈의 서영준, 사카타슌, 성우재 선수 세 선수의 인터뷰가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못 보셨다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의 이봉진 선수가 이날 결승골을 넣었는데 부상이 한번 있었죠. 부상 복귀전이었던 10월 1일 오지글스전 골 이후에 66일 만에 참 오랜만에 골을 넣었는데 이날의 결승골이었습니다. 스즈키 유타 선수도 골 넣으면서 시즌 15호 골, 이 골로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섰던 경기였고요. 타일러 와이먼이 17세이브 1실점, 프리블레이즈 이토유토는 19세이브 4실점 패배가 됐습니다. 이토유토 선수가 진짜 센세이셔널한 시즌 초반이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면 그 결과가 계속 좋지 않네요. 예, 뭐 계속 안 좋았죠. 사실이고. 그래도 뭐 지금 예, 뭐 그다음 경기에서는 하타 선수가 굉장히 또 잘했기 때문에 당장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거 뭐 매년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그렇게 놀랍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토요토가 이날 본인의 실책으로 먹은 골은 한두 골에 불과하고요. 그렇죠. 네. 네, 대부분은 이제 대명이 잘했거나 아니면 운이 따랐거나 이런 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토요토가 페이스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예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결과가 안 나온다. 네, 팀 성적이 들쭉날쭉할 뿐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프리블레이즈가 이날도 지면서 최근 5연패 수렁에 빠졌던 경기였습니다. 양팀의 시즌 4차전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이 다음날 12월 7일에 있었습니다. 1피리어드의 선제골 기선을 잡은 쪽이 프리블레이즈였는데 2피리어드에서도 4골을 퍼부었어요. 프리블레이즈가 경기 32분 만에 5대0까지 달아나면서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고요. 대명이 맨 멀리 선수가 한 골 만회하는데 그쳤고 최종 스코어는 6대1. 이번에는 정반대로 프리블레이즈의 완승으로 끝났던 경기였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이 경기 승리로 5연패를 끊었고요. 참 최근 4경기에서 5연패 기간 동안에 최근 4경기에서 단 4골이었는데 이날 뭐 골 가뭄까지 시원하게 해소를 하면서 대량 득점 승리를 챙겼네요. 예, 뭐 앞서 다나코가 인터뷰에 말했던 것처럼 예, 다음 경기 걱정 안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었고 전날 안 풀렸던 부분들을 보강하고 나왔던 프리블레이즈였고요. 예, 대명 킬러 웨일즈는 그렇게 잘 준비해온 프리블레이즈 상대하기에는 뭔가 좀 그대로 간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뭔가 보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첫날 경기의 승리에 좀 취해있던 부분들도 있었고 예, 4승을 해야 되는데 1승한 순간부터 이미 4승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분위기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게 좀 집중력 회의를 불러왔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 피리어드 연속 실점이 또 그거를 반증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전날 경기에서 승리를 얻음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얻었던 게 오히려 두 번째 경기에서는 그게 좀 더 오버페이스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좀 더 수비수들이 공격적으로 좀 더 지역을 진입을 시도하다가 턴오버가 나서 역습을 맞이하고 거기서 쉽게 실점 이런 부분들이 좀 반복돼서 노출됐던 게 페인이었던 것 같고 그만큼 또 프리블레이즈가 잘 준비를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네. 예. 이현숙 기자님은요? 네, 전반적으로 더 경기를 잘 풀어갔던 쪽은 이제 블레이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대로 이제 뭐 득점이라든지 뭐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이제 이 경기를 잡아야겠다는 그런 뭐랄까 좀 절실함 그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 프리블레이즈한테 이 경기는 오히려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5연패로 인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왔던 순위 싸움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는 타나카고 선수의 400경기 세 번째 경기였고요. 예. 거기다 포함해서 이 경기가 프리블레이즈의 홈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이번 시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대명전 3패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날 이제 인터뷰 같은 데서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홈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이제 뭐 잘 준비하겠다, 이기겠다 뭐 이런 식의 이런 부분이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사실 대명도 좋은 이제 위치는 아니었지만 좀 더 프리블레이즈가 조금 동기부여 측면이 조금 더 강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더 좋은 집중력을 이끌어냈고
이제 뭐 이전에서는 좀 비슷한 장면에서 득점을 못하는 상황도 이제 득점을 해서 경기를 딱 휘어잡는 이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아니었나 싶네요. 네. 이 경기에서도 선수들의 동기부여, 집중력 얘기는 또 나오게 되네요. 프리블레이즈가 이날 승리로 승점 3점을 추가했고 남은 두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순위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일단 5위 안쪽까지는 확보가 되는 경기였어요. 프리블레이즈 하타 미치카즈 선수가 나와서 19세이브 1실점 승리. 대명은 타일러 와이먼이 3피리어드 중반에 23세이브 6실점을 하고 이창민 선수로 교체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프리블레이즈 히토사토 시게키 선수가 결승골 포함해서 1골 1도움 2경기 연속골 기록했습니다. 앞서 얘기 나왔는데 다나카가오 선수가 이 경기로 개인 통산 400경기 출장 달성을 했고 김동완 선수도 399번째 경기였더라고요. 이날. 기왕이면 같이 400경기 됐으면 좋았을 텐데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동갑내기인데. 네. 그죠. 홈에서 대명 프리블레이즈 김동완 선수의 400경기는 다음 경기에서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대명이 이날 뼈아픈 패배가 됐죠. 이 패배로 이제 확실히 자력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은 불가능해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맨 멀리 선수는 또 2경기 연속골, 시즌 13호 골 달리면서 득점 4위, 도움 2위, 포인트 2위 높은 순위를 이어갔습니다. 양팀의 올 시즌 정규리그 전적 3승 1패, 승점 9점. 그래도 대명의 우세로 마무리가 됐던 프리블레이즈와 대명의 올 시즌 정규리그였습니다. 네, 뭐 한 번, 그러니까 원정 4경기 중에 4번을 다 이기기는 정말 힘든 거잖아요. 네. 플레이오프를 떠나놓고 따로 띄워놓고만 봐도. 그래서 그렇다고 또 일본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했을 때 한 번을 진다라고 봤을 때 그 한 번은 어디에서 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오늘 저도 괜찮겠다. 왜냐면 벅스에서 지면 더 안 되는 거니까. 순위표상으로는 예. 니코에서 패배는 그냥 치명타니까. 예, 치명타니까 이게 3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니까 이왕 지면은 오늘 지고 예방주사 한번 맞고 정신무장하고 니코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예방주사가 된 걸까요? 네. 니코에 가서 또 대명이 2연승을 합니다. 니코 얘기로 넘어가 보죠. 12월 9일, 12월 10일 니코에서 니코 아이스박스와 대명 킬러 웨일즈의 2연전이 또 진행이 됐습니다. 니코로 이동을 했던 대명이었는데 12월 9일 양팀의 3차전 1피리어드 중반이었습니다. 24초 간격으로 골이 터졌는데 브렛 파넴, 황리현 선수의 연속골이 나왔고요. 2대0. 이후에 아이스박스가 한 골 추격을 했지만 김영겸 선수가 또 추가골 3대1로 1피리어드를 마쳤던 대명이었습니다. 3피리어드까지 아이스박스의 뭐 추격이 또 있었는데 한 골 차로 어쨌든 끊었고요. 최종 스코어 3대2 대명 킬러 웨일즈가 니코에서 아이스박스 상대로 정규승을 챙겼습니다. 1피리어드에 3대1로 분위기를 잡았던 게 좀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전략과 전술을 들고 나왔다고 하던데요. 예, 저도 전략 전술은 잘 모르니까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원정지를 가게 되면 전날 도착해서 바로 아이스타임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을 준비하고 이런 스케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니코에 처음 도착해서 아이스타임은 아예 안 했었고요. 바로 미팅만 굉장히 오랜 시간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동하면서도 계속 선수들한테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내용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경기 당일 낮에도 계속 미팅을 하고 하면서 선수들 말로는 디테일한 부분부터 전술까지 다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1피리어드 때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 들어간 게 주요한 게 아닌가. 3골이나 터졌던 게. 2, 3피리어드는 확실히 아이스박스가 거의 압도하는 주도권을 잡고 압도하는 경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1피리어드 때 그렇게 바뀐 내용을 보고 아이스박스도 대처가 됐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2, 3피리어드 이렇게 가져갔으면은 다음날 경기 진짜 모르겠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진짜 3차전 마지막 5분 같은 경우에는 찍는 저도 숨을 졸릴 정도로 정말 힘든 수비 골대도 많이 맞기도 했고요. 했는데 뭐 프리블레이즈 3차전과 마찬가지로 한번
샷다를 내린 대명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래도 실점을 하지 않는 모습이 이번 시즌에 계속 나왔는데 이날 경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대명이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고요.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을 이어갔던 시즌 3차전이었습니다. 타일러 와이먼 선수 15세이브 2실점, 아이스박스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19세이브 3실점 기록을 했고 김영겸 선수가 파워플레이 골로 골을 넣었죠. 이날의 결승골이었습니다. 1골 1도움을 했고요. 시즌 4호 골 기록했습니다. 4골 다 올 시즌 4골 다 파워플레이 골이었고 또 골을 넣었던 4경기 모두 대명은 이겼다는 게 눈길을 끌었네요. 다음 경기로 넘어갑니다. 12월 10일 양팀의 시즌 4차전 1피리어드에 아이스박스 이와모토 카즈마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추격 동점골이 빠르게 나왔다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바로 1분 21초 후에 대명 이봉진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고요. 1대1 균형이 맞춰집니다. 2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대명 이영준 선수의 골로 대명이 역전을 하게 되고요. 2대1 한 골차 승부가 쭉 이어지다가 3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스즈키 유타 선수가 엠티넷 골을 2골을 연달아 넣었고 최종 스코어 4대1 대명이 이틀 연속 니코에서 정규 승리를 거둔 결과였습니다. 네, 후반기 들어서 대명에 두드러진 점이라고 한다면은 맨멀리 스즈키 유타 이쪽 라인의 포인트나 공격 빈도, 공격 비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졌다, 의존도까지 높아졌다라는 게 그냥 저희들이 봐도 눈에 보이는 내용들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프리블레이즈나 아이스박스나 준비를 많이 했고 철저하게 차단을 하는 내용들을 갖고 나왔다라고 보여줬고요. 특히나 스즈키 유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와이 류이치한테 완전히 차단당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맨멀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하지만 이제 프리블레이즈 전부터 해서 조금씩 살아나서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라인이 이제 이봉진, 이영준, 성우재 라인. 이 라인이 계속 좋은 밸런스와 기량을 보여줬던 게 결국에는 이제 4차전에서 빛을 발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골도 이날은 스즈키 유타 골은 제외하고서라도 어차피 한 골차 승부 엠티넷이니까 한 골차 승부는 두 경기 다 마찬가지였으니까 한다고 보면은 벅스는 요 라인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던 게 좀 페인이었던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점 이후에 빠르게 정말 1피리어드 막판에 1피리어드 참 어려운 흐름이었는데 네, 그래도 동점골이 빨리 나온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1피리어드 막판에 골을 먹었고 종료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이제 동점골을 뽑아냈기 때문에 2피리어드도 부담 없이 다시 임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날은 참 이영준, 이봉진, 성우재 요 세 선수가 잘 짜냈다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 세 선수가 참 잘 해줬어요. 이영준 선수가 동점골에 도움했고 역전 결승골 1골 1도움을 했는데 시즌 3호 골 기록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골 나왔죠. 9월 10일, 9월 11일이었습니다. 사할린 원정에서 2경기 연속골 이후에 24경기 만에 이영준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골을 넣었고요. 득점하는 과정이 굉장히 닮았어요. 사할린전 때랑요? 네. 느낌도 분위기도 모양새도 세레모니까지 굉장히 닮았던 모습이었고 어시했던 선수는 다른 선수였긴 했지만 그래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대명의 13번 유니폼을 입고 첫 골이었어요. 그러네요. 4번 달고 2골 넣었던 그때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번호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도 마지막 경기에 13번을 달고 골을 맛을 봤네요. 근데 이날 경기를 포함해서 이번 일본 원정 4경기를 통틀어서 가장 좀 고르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는 성우재 선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야 100포인트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래 걸렸어요. 실제로. 오래 걸리기도 했고. 그래서 걸렸어요. 이게 인터뷰 때도 앞서 프리빌레이즈 때 인터뷰 때도 나왔었지만 이거 생각을 마음을 비우고 한다고는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사석에서도 그냥 안 되나 보다 올 시즌은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이거를 완전하게 포기를 하고 내려놓으니까 마지막에 하나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인상 깊었었고 근데 또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플레이상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이었어요. 후반기 들어서도 굉장히 폼이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성우재 선수의 그런 공도 이번 4연전 중에는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성우재 선수가 이영준 선수 역전 결승골의 도움으로 통산 100포인트를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달성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패스를 찔러줬죠. 네, 뭐 이봉진 선수도 이날 동점골, 역전 결승골에 도움 1골 1도움 역시 세 선수가 다 좋았고요. 니코 아이스박스와 대면 킬러 웨일즈 2연전 이현숙 기자님도 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두 경기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뭐 승점 6점을 딴 것도 있지만 보조 득점원이 이제 응답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이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나왔네요. 그렇죠. 뭐 사실 이게 마지막 경기라서 조금 아깝기도 하고 이제 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벅스를 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또 평가 절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항상 이 문제가 되어 왔던 이 보조 득점원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는 조금씩 해결된 기미가 보인다고 한다면은 혹시나 이제 뭐 물론 당장 플레이오프를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플레이오프에 갔을 때 뭐 멀리 스키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걸 막기 위해 많이 투자를 했는데 다른 데서 터져서 이제 경기를 지게 되는 어떻게 상대 입장에서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라인 하나가 조금 이제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보조 득점원에서 이제 다시 경기를 뭐 원상 복구를 시킨다든지 리드를 잡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와이먼 선수도 이번 뭐 사실 4연전에서 두 번째 경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예. 상당히 좋은 모습. 항상 이제 와이먼 선수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일 때 항상 팀이 좋았던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예 앞으로도 이렇게만 계속 해주게 된다면 뭐 시즌 사실 끝나긴 했지만 뭐 뒤에 더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와이먼 선수도 뭐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게 된다면 예 의외로 대명이 좀 수비적인 이런 이점을 살려서 예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을 거라고 보네요. 네, 실제로 마지막 경기의 그 팀 내 MVP는 타일러 와이먼 선수였죠. 예, 뭐 원정 4연전 내내 안정적인 모습이었고요. 예, 뭐 두 번째 경기에서 6실점을 하긴 했어도 뭐 와이먼의 실수가 있긴 있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한데, 네, 그래도 와이먼이 받쳐줬을 때 선수들이 갖게 되는 안정감은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수들도 와이먼이 버텨주면은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항상 돌고 도는 말이어서 예, 그 부분도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지금 5일 동안 4게임이었나요? 뭐 그렇죠. 그렇게 사실 와이먼 선수가 다 나오게 되면 한 경기 정도는 사실 무너지는 게 그렇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시리즈에서 또 주목받았던 선수가 있었잖아요. 대면 킬러 웨일즈의 스즈키 유타 선수입니다. 아이스벅스에서 오래 뛰었어요. 그리고 이적을 한 첫 시즌인데 이날 엠티넷 골로만 2골을 넣었고요. 시즌 16호 17호 골까지. 이제 득점 랭킹 2위와 3골 차로 벌려놨습니다. 올 시즌 득점왕이 꽤 유력해진 지금 그림이 나왔는데 이날 2골이 또 의미가 있었던 게 아이스벅스 시절에 2013-2014 시즌에 스치키토 선수가 42경기 체제에서 15골을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뛰어넘어서 17골로 개인 한 시즌 최다골 신기록까지 또 기록을 하게 됐네요. 스치키토 선수가 니코를 간 시리즈였는데 현재 반응은 어땠나요? 많이 반가워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현지 중계가 그날 녹화 중계로 있어서 이제 경기 끝나고 저녁 때에 중계가 있었는데 예, 한국 팀 선수들 이름은 다 잘 몰라도 스즈키 유타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들리는 게 스즈키 유타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랬었고 예, 현지에서도 많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오랫동안 생활을 했다 보니까 예,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팬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막 스즈키가 골을 계속 넣으니까 이날은 거의 뭐 예, 2대1에서 진짜 친정팀의 마지막 희망을 꺾어버리는 예, 비수를 꽂은 그러다 격이 보니까 됐는데 스즈키 왜 내보냈냐 뭐 이런 얘기도 스즈키 있었던 왜 것 보냈냐? 같고요. 네. 예, 당연히 나올 법하죠. 그래서 스즈키 본인도 감회가 되게 새로워하는 것 같았었고요. 특히나 이제 골을 넣었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도 더 일부러 그랬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여러 가지 예, 옆에서 지켜보는 저로서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스즈키 선수 본인에게도 기억에 남을 이번 2연전이 됐을 것 같네요. 올 시즌 양팀 정규리그 전적이 3승 1슈다웃패 승점 10점 대명의 또 압도적인 우세로 끝났습니다. 대명이 이 경기를 끝으로 살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올 시즌 정규리그 일정을 모두 끝낸 팀이 됐고요. 올 시즌 최종 성적은 승점 37점으로 마쳤네요. 대명이 니코에서의 2승,
정규승 2번, 5위까지 일단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플레이오프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데 남은 일본 팀들의 경기 결과를 봐야 돼요. 오지글스와 아이스벅스의 2연전, 그리고 일본 재즈 크레인즈와 도크 프리블레이즈의 2연전 결과에 따라서 이제 플레이오프를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되게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상황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예,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 그리고 이번 시즌 앞에 먼저 있었던 두 경기들 결과를 살펴보면은 뭐 오지 이글스랑 프리블레이즈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내용은 있거든요. 그것이 대명에겐 희망적인 요소죠. 예, 하지만 뭐 좀 더 거기서 좀 더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충분히 크레인즈나 아이스벅스도 승점을 따낼 수 있을 만한 저력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크레인즈가 푸볼한테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벼랑 끝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벅스가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죠. 2점만 따면 되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를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요? 그래서 아이스벅스가 오지 이글스 상대로 2연전에서 승점 2점만 올리면 타이브레이크 규정에 의해서 대명보단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스벅스가 플레이오프를 가게 되고 대명은 탈락이 될 거고요. 또 이쪽 크레인즈와 프리블레이즈 경기에서 크레인즈가 프리블레이즈 상대로 두 경기에서 5점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 대명에게도 탈락의 결과가 됩니다. 예, 이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둘 다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대명은 떨어지고 나머지 일본 팀들끼리 막 이렇게 순위 싸움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부분이 참 많죠.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려운 부분,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 일단 선수들이 어제 공항에서 이제 해산을 하면서 우리 다음 주까지 기도만 하고 살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지글스와 프리블레이즈를 많이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남은 경기들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아시아리가 이사키 현재 순위 봅니다. 1위 사할린 57점 확정됐고요. 2위 안야갈라 승점 47점 역시 2위까지 확정됐습니다. 3위 도크 프리블레이즈가 41점, 4위 오지글스가 40점, 1점 차고요. 5위 대명 킬러 웨일즈 37점입니다. 6위 니코 아이스벅스 35점, 7위 일본 재즈 크레인즈 32점, 8위 하이원이 29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할린과 대명 킬러 웨일즈는 모든 경기를 마쳤고 남은 6팀은 2경기씩 남아있어요. 3, 4위 싸움이 아직 결정이 안 나고 그리고 5위 플레이오프 막차를 탈 팀이 누가 될 것이냐가 남아있습니다. 하이원은 탈락이 확정됐고 7인 크레인즈까지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예상 전망을 하시나요? 이거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지가 또 마지막 경기가 좀 니코기 때문에 항상 또 오지는 이제 경기를 보면은 다른 일본 팀은 좀 수월하게 잡는 느낌이 있는데 좀 니코는 그런 느낌이 좀 덜합니다. 항상 종이 한 보면 장은 그래요.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코가 상당히 승점 싸움에서 좀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명에 비해서 지금 좀 유리한 상황이고 사실상 이제 한 게임만 딱 잡아버리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이제 블레이즈와 이제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는 크레인즈가 5점 이상 딸 것 같은 느낌은 좀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없긴 합니다. 예. 좀 그런 부분에서 블레이즈가 또 이제 또 대명을 완파하면서 기세도 많이 올린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좀 걱정이 안 되는데 좀 오지 니코가 약간 좀 많이 좀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네요. 사실 승점 2점이면은 그렇게 어려운 이제 건 아닙니다. 이제 오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2위를 이제 3위를 노리기 위해서도 이제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긴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또 벅스가 항상 또 좀 의외의 결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네요. 올 시즌 초반에 일단 니코 2연전에서는 오지글스가 두 번 다 그렇죠. 이겼어요. 네, 근데 이겼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도마코마이에서 2연전을 하게 되는데 오지글스가 과연 어떻게 할 그때 니코에서는 5점을 땄었고 예. 글쎄요.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네 팀 다 동기부여가 네, 있죠. 맞아요. 왜냐면은 3, 4위 싸움이 정말 3위냐 4위냐가 굉장히 크잖아요. 4위 하면은 또 3게임을 더 해야 되는 그렇죠. 예. 최대 3게임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 3위면 나오기 4강 때문에 플레이오프 직행, 4위면 3전 2선승을 한번 하고 와야 됩니다.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겨도 사할린이에요. 1위 이기면 올라가면 1위 사할린과 4강 플레이오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죠. 안양을 만나느냐 사할린을 만나느냐 그 차이인데 예. 분명히
사일린보다는 안양을 더 선호할 법하거든요. 예, 둘 다 힘들긴 해도 사실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사실 올해 안양을 고르겠죠. 예, 사일린 원정보다 안양 원정이 더 물론 편하기도 하고. 오지 이글스가 4년 연속 안양에서 수입을 그렇죠. 당하고 있지만 맞아요. 그렇죠. 사실 안양을 상대로 지금 3, 4, 5위 기준으로 뭐 사실 우위를 따질 만한 팀이 아무도 없죠. 예. 네. 오지도 그렇게 뭐 그렇다고 안양 피한다고 좀 설렁설렁 했다가는 그렇죠. 자칫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동기부여는 확실히 되는 팀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동기부여를 바탕으로 집중력이 얼만큼 살아남느냐가 중요한데 그 집중력 부분에서는 벅스나 크레인지가 좀 더 높을 것 같거든요. 벼랑 네. 끝에 있는 팀들이 확실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집중력이 살아날 것 같기 때문에 알 수 없네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크레인즈 푸블은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오지 벅스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마도 데미언 킬러 웨일즈 팀도 그렇고 킬러 웨일즈 팬분들도 그렇고 오지 이글스와 프리블레이즈를 응원하게 되실 텐데 글쎄요. 아마도 데미언 킬러 웨일즈는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두 팀이 선전해서 데미언이 5위로 만약에 플레이오프 막차를 타게 되면 더군다나 만약에 프리블레이즈가 4위가 된다면 프리블레이즈 상대로는 3승 1패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치노에서도 이겨봤고 해볼만하다. 탄탄대로일 수도 올라가면 있어요. 사할린도 이미 3승 해봤잖아. 해볼만해. 우리 챔피언 결정전까지 갈 수 있어. 라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 상상을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고요. 네. 선수들끼리나 저도 네. 같이 있을 때 얘기를 해봤고 진짜 그거는 진짜 꿈 같은 얘기고 일단 올라가는 게 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상 그런 그림을 바랄 수밖에 없죠. 네. 예. 저는 지금 그냥 가능성도 있고요. 개인적인 그냥 약간 느낌과 예상은 대명이 5위를 할지 안 할지는 사실 진짜 모르겠는데 오지글스가 3위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그런 예상이 듭니다.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프리블레이즈가 4위인가? 오지가 두 번 다 이겨서 3위 왜냐하면 하고 지금 타이브레이커 규정에서도 오지가 유리해요. 네. 그죠, 유리하죠. 승점이 동점이면 오지가 상위 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네, 오지가 두 번 다 연장패가 이겨서 좋아요. 3위 하고 네. 그러면서 대명도 같이 4위, 이게 5위 제일 올라가고 좋은 이러면 시나리오인데 국내 팬들 서로 입장에서. 윈윈하는 거죠. 네. 네. 아주 중요한 경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에서 안양한라와 하이원의 2연전은 우리가 무슨 의미를 찾아야 될까요? 라이번전이라는 그렇죠. 점 이제 그리고 또 스위프트의 득점왕 동기부여. 그렇죠. 스위프트가 두 경기에서 3골 이상을 얻느냐? 이걸 스즈키 유타한테 뺏긴다? 이건 사실 스위프트의 자존심이 용납을 하지 않는 그리고 아마 결과거든요. 이거. 하이원이 스위프트한테 엄청 밀어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가장 이제 좋은 득점 옵션을 찾아봐도 스위프트는 파워플레이 1라인에도 나오죠. 그리고 팀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경기를 소화를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스위프트 무조건 20분 이상은 뜁니다. 부정 경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를 해봐도 스위프트한테 찬스 자체는 상당하게 많이 갈 건 네.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상대가 안양하려고 대표팀이 그렇죠. 복귀를 맞아요.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안양한라가 마지막 2연전 때 국가대표팀이 뛸지 안 뛸지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팬들을 위해서는 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저도 생각이 마지막 드는데 경기에선 뛰지 않을까라고 네. 뭐 상상을 해봤는데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 뭐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게 안 나오게 된다면 사실 그러면 뭐 스위프트한테 또 엄청나게 스위프트가 아주 또 신나서 경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그러게요. 있겠네요. 네. 안양한라와 하이원의 2연전이 올 시즌 그 아시아리그 정규리그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아이스하키 대학 구성인부를 통틀어서 경기도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요. 네. 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끝까지 예측 불허의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최종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26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대표팀 얘기 잠깐 안내를 드리고 갈게요. 우리나라 남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이 2017 유로하키 투어 채널 원컵에 참가합니다.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대회가 치러지는데요. 캐나다, 러시아, 스웨덴, 핀란드, 체코, 대한민국 참가팀은 이렇고요. 우리나라는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과 차례로 만나게 됩니다. 뭐 그동안 만났던 상대들도 다 우리보다 강팀이었는데 정말 최상위권의 팀들하고 만나는 선수들도 인터뷰 보니까 굉장히 설레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어제 이제 니코에서 대명에서 이제 대표팀에 차출되는 선수들이 조금 일찍 아침을 먹고 출발을 했는데 굉장히 설레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네. 랭킹도 제일 딸리고
어려운 경기가 물론 예상이 되지만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팀이랑 다 붙어보는 거죠. 저 러시아랑 안 붙어서 좀 아깝네요. 그게 좀 아쉽긴 러시아랑 붙어보는 모습도 궁금한데. 러시아가 팀이 진짜 셉니다. 이번에 완전히 힘을 주고 나왔고요. 이번에 우승 아니면 생각 안 할 정도로 체스카랑 이제 스카 연합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더 플러스 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과의 경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러시아 A팀 아래의 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팀이랑 붙은 걸 보는 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됐고 캐나다 같은 경우 로스터를 봤을 때는 거의 전원이 KHL로 거의 전원입니다. 한두 명 빼고는 거의 전원 KHL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웨덴, 핀란드, 체코도 다 로스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로스터 살펴봤을 땐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사실 조금 더 좋은 팀이 지금 상황에서도 나올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역대급 붙어본 팀들 중에 가장 센 팀들임은 확실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3경기 모두 국내 스포츠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보시면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회에 이 대회 리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또 20세 이하 남자 대표팀도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2 그룹 A에 참가 중인데 영국 덤프리스 대회입니다. 에스토니아, 네덜란드를 이미 연파했고 일본하고 3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네요. 영국, 루마니아까지 상대하게 됩니다.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일본도 지금 2승이기 때문에 똑같이 경기가 2승씩. 영국도 중요할 2승이고요. 것 같네요. 네. 다만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연장승이 있죠. 한 번씩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규승 2승이기 때문에 네. 예, 일본, 영국을 어떻게 상대하느냐가 우승의 향방이겠네요. 중요한 또 경기들이 남아 있어요. 저희 온더스포츠.tv,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과 아이튠즈 또 온더스포츠 열려 있고요.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네이버 TV에서도 온더스포츠 검색하시면 보다 많은 영상 자료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126회 마무리합니다. 127회에도 다음 주 화요일 12월 19일 화요일에 녹음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현섭 기자, 박힘찬 PD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